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든 아니면 부러움에서든 간에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 역사를 바꾼 사람들, 또 집단, 그리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이야기가 쌓여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부의 역사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과 답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의 이집트를 시작으로 로마를 거쳐 중국까지 권력과 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로 가볼까요? 이집트를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했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게 이집트는 농부들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안정된 식량 공급과 외부의 적을 막아줄 천혜의 지형 조건, 끝없는 팽창을 막아줄 자연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죠. 이집트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는 경제활동 전체가 파라오, 즉 신의 소유였습니다. 당연히 생산시설과 농업도 대부분 국가 소유였습니다.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국가나 사원의 고용인이었을 따름입니다. 부자들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긴 했지만 이를 직업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논외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그건 국가나 사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관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선 관료들에게 후한 급료를 줄 필요가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렇듯 이집트는 너무 안정적이다 못해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회였던 겁니다. 국가의 모든 부는 신의 영역이었던 파라오의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찾아내 정복할 때까지 이와 같은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는 철저하게 승리를 취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주변국들에선 정기적으로 공물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부는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연극을 즐겼다면 로마 시민들은 검투 경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아테네인들이 연회를 열고 철학을 논하는 동안 로마인들은 먹고 마시는 소비적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향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속국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속국에서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국고가 넘쳤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로마를 제외한 제국의 나머지 국민들이 로마인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준 셈입니다. 로마인들이 그처럼 소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국민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야말로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세기 동안 역사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에서 제일 양심 없는 기업가로 알려진 크라수스일까요? 아니면 예술을 장려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한 마에케나스였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노예 출신의 트리말치오일까요? 이들 모두 큰 부자이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로마 제1의 부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 바로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로마사를, 로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이사르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카이사르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독재관이며 탁월한 정치가였고 또한 전쟁의 천재이기도 했던 카이사르. 그는 갈리아 지방을 평정하고 내전을 종결지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국 브루투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또한 고대 최고의 자산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지방을 정복한 그는 수많은 보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재산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재산은 30억 세스테르티우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0% 이상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유였죠. 30억 세스테리티우스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 돈은 당시 부자로 이름난 크라수스의 재산보다 15배가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즉 은이나 금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텐데 기준에 따라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40배에 이를 수도 아니면 10분의 1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엄청난 부자였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부의 집약지였던 로마가 석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문화를 이뤘다면 카이사르는 갈리아인과 게르마니아인들의 피를 바탕으로 부를 이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하고 원을 세운 몽골의 쿠빌라이, 그를 통해 당시 중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폴로를 만나 당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원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황궁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재미있는 건 원나라 황제는 백성들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더군요.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쿠빌라이보다 더 큰 부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은 황제의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옛부터 중국에 널리 퍼져 있던 유교적 사상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유교에선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토지를 하사받은 관리들은 토지를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소유 자체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업이 기반인 중국 사회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황제를 대신해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책임을 맡은 관리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는데 더 열중했습니다. 화씨는 황궁에 있는 보석보다 더 화려한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은 나라 전체의 연간 수입보다 10배나 많았다고도 하고요. 뭐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거겠지요. 중국에서 관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바로 18세기 말 걸륭지의 총애를 받은 화신입니다. 그는 세금을 올리고 매점 매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황제를 능가하는 부를 쌓았지만 그것은 황제의 권력에 기대서만 가능했던 만큼 황제가 죽자 그 역시 비참하게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던 파라오의 이집트나 황제가 다스리던 중국은 사실이든 이상이든 나라를 그들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로마는 우세한 병력으로 주변국들을 복속시켜 그들의 피와 재산을 바탕으로 문화를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부를 이룰 수 있던 기반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만이 부 역시 가질 수 있었던 시대, 권력의 시대였던 것입니다.